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우고 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통과한 다음에 이제 요 한 번에 펑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번 더 거쳐서 이제 요 펑션으로 거쳐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만들어서 걔네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레이블인 0과 1 뭐 이런 값과 비교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 값을요, 저희의 그 하이파세시스, 혹은 가설이라고 불리는 거를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펑션을 통과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타겟 레이블인 0 혹은 1, 즉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질병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값을 요런 리스퀘어 프로블럼, 그러니까 그 차이의 제곱을 해갖고 이제 저희의 로스 펑션, 저희가 최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로스 펑션으로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한 가지의 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즉 로스 펑션을 이렇게 0과 1, 과 이제 저희의 그 펑션 아웃풋과의 그 차이를 직접 이렇게 제곱, 빼기 해갖고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요러한 새로운 형태의 이 코스트 혹은 이제 로스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 아마 강의가 끝났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y가 1일 때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쓴 요 펑션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긴 한데, 요 값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긴 한데, 아무리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값이 뭐 커져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 되지는 않고 1에 그냥 가까워질 뿐입니다. 그 다음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에는 가까워지고요. 정확하게 0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관계를 좀 활용을 해서 y가 이제 1일 때는 어떤 식으로 로스를 만들어주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좋은 건데, 거의 가까운 값이 1이 나오면 좋은 건데, 이 값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해서 로그의 펑션은 그때 그린 것처럼 이제 여기가 1을 지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어떤 값을 하면 이게 로그 펑션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저희가 그 펑션 아웃풋, 그게 거의 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해당 이 함수 값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이 펑션에다가 저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의 아웃풋이 예를 들면 한 3.8쯤 됐다고 치고요. 3.8에 대한 이 펑션, 로지스틱 펑션의 아웃풋 값이 한 0.7이라고 하시면요. 0.7이라고 하시면 그 0.7이라는 값이 이 로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0.7, 즉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여기가 다시 하나 좀 깔끔하게 그리면 1을 지나갔고 이렇게 돼 있는 로그 펑션의 값을요, 여기가 0.7일 때는 예를 들면 이때 로스가 한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1.2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실제로 이 코스 펑션에서의 로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1.2라고 하는 값이 저희의 하이퍼세시스와 요 타겟 타겟 레이블과의 차이인 것처럼 해서 저희가 로스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데이터 아이템 내에서도요, 이 펑션에서 거의 예를 들면 0에 가까운 값으로 저희가 이 펑션에서 출력을 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10쯤 됐다. 그러면 이게 값이 한 0.01쯤 되는데, 이 0.01을 로그를 취하고 나면 거의 굉장히 큰 값으로 뭔가 나오죠. 그래서 반대쪽 레이블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엄청나게 큰 로스 값을
발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엔 또 이번에는 클래스 레이블이 0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펑션에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의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0.5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서 이런 식의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굉장히 0에 가까웠을 때는 어떤 로스가 거의 0에 근접하게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무한대의 큰 로스 값을 발생을 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로스를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 식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y는 이게 뭐 고등학교 수학인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거를 1-x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을 해 놓은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1 그러니까 1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하여튼 이렇게 뒤집은 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이제 식은 어떻게 되냐면 네, 방금 그린 요거에 정확하게 이제 1을 대칭으로 1을 대칭으로 아니라 0.5를 대칭으로 해서 이제 네, 요런 값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 y가 0일 때 로스가 네, 그래서 요렇게 로스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로지스 리그레션을 풀게 되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발생된 어떤 로스의 식들이 되고요. 그 다음엔 걔를 그냥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값을 구합니다. 그 그레디언트 값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느냐, 결국은 여기에 집어넣는 요 하이파세시스, 요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처럼 먼저 선형식을 꾸민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로지스틱 펑션에다가 집어넣은 값, 그 다음에 그거의 로그 값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잘 그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ax 플러스 b에서 a와 b 혹은 이제 선형의 그 선형식에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웨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미분을 잘 구해보면 그게 어떤 형태로 뭐 네. 요런 형태로의 편미분식이 되고요. 이 편미분식은 그 전에 있었던 저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 및 그때의 그레디언트 값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묘하게 그레디언트는 결국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발생한 그 하이파세시스 밸류, 그러니까 yi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 어떤 선형식을 통과하고 그 로지스틱 펑션을 통과했더니 그게 한 0.8이 나왔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0.2만큼이 저희가 못 미친 거죠. 그 못 미친 만큼에다가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재의 그 x 값들을 이렇게 곱해줘서 그 값들을 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에다가 축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어떤 그 선형식에서의 그 하나하나의 가중치에 대한 그 편미분 값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런 어떤 그 스텝 사이즈, 뭐 30cm면 30cm 어떤 정해진 값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줌으로써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쓰일 그 매번 각 그 스텝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그레디언트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식을 유도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엔 딱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이런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유도 과정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좀 쫓아가는 게 뭐 시간도 걸리고 뭐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데리베이션 뭐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 페이지에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깔끔하게 유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그냥 리그레션 할 때나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식은 그 유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 y 값은
그 전에는 실제로 저희가 뭐 집값을 예측했다면 이게 집값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 저희가 뭐 집값을 뭐 10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값은 8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만큼 더 빼기로 되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 2억이 나와서 그만큼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예를 들면 항상 1이고요. 여기서는 항상 이 값이 뭔가 0에서 1 사이에 1보다는 항상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이 값이 이제 0일 때는요. 이 값이 0일 때는 이 확률 값이 항상 그래도 0보다 크니까, 예를 들면 0.1, 뭐 0.15 이런 데서 이제 0을 빼니까 이 값은 또 항상 그 0에 해당 0보다 큰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식이 이제 유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빼먹은 건 뭐냐면요. 이거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요게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의, 그러니까 코스트의 식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y가 1일 때는 아까 보셨던 y가 1일 때는 요 그래프를 쓰고요. 요 그래프. y가 0일 때는 이제 이 그래프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서 썼던 거는요, 그냥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텀과 요 텀 두 개를 해갖고 요거랑 이제 곱해주면, 이게 뭐 그냥 뭐 별거는 아닌 트릭인데, y가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의 타겟 레이블이 1이라고 하면요, 요 부분이 이제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만 1이 돼서 살아남아서 이거가 저희 요 마이너스와 함께 아까 보셨던 로스 값이 되고요. 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yi가 i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레이블이 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여기가 이제 0이 되면서 이 텀은 없어지고 여기가 0이 돼갖고 여기가 1 해갖고 요만큼이 로스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아까 봤던 식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나온 그 그레이디언트 식을 요걸 아셨으면, 요건 누가 유도를 해줬다라고 치면요, 요 식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셔서 어떤 포룹을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포룹을 짜갖고 이 식에다가 매 파라미터를 조금씩 이 스텝 사이즈 뭐 30cm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쭉 하면 그게 이 로스 펑션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제 옵티멀한 로스 펑션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로지스 리그레이션의 이제 전부인데요. 네, 그 다음에 뭐 뒷부분은 이게 뭐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으로 가시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 vs all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것도 역시 스킵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 강은 그냥 끝나게 됐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하우스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이 하우스의 크기만을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리그레션 문제로 돌아가세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집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집값이 확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집의 사이즈가 일정 값 이상으로 너무 커지면 집값은 또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뭐 수요가 그만큼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식을 쓰면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타내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를 저희가 늘려서 집값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정보를 이렇게 제곱을 해서 쓰면, 제곱을 한 거를 가지고 피처를 한 줄 더 만들어 갖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번엔 2차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2차식은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쪽에는 집값이 뭐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집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형태가 좀 더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집의 크기가 예를 들면 한 100평의 집은 있어도 100평 이상의 집은 아예 없으면
이쪽 뒤쪽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저희는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항까지만 썼을 때 가장 이제 적절한 모델을 저희한테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꼭 또 오히려 3차식과 4차식을 더 만들어서 집값이 있었으면 집값을 뭐 제곱을 만들고 뭐 세제곱을 만들어 갖고 피처를 계속 추가를 해 갖고 만들면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차수가 높아지면 그래프가 더 많이 저희가 좀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데이터는 이렇게 빨간 점으로 생겼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적합한 최적의 해로 찾은 모델은 네, 뭐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한 형태의 모델로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집값이 뭐 30평형일 때는 뭐 한 5억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 모델은 실제로 뻔히 30평형일 때 5억인 집값도 30평형일 때는 한 3억밖에 안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갖고 있는 데이터에도 잘 못하는 형태가 되죠. 이거 그래서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요 언더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어떤 요 챕터에서의 주된 주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엔 이 경우는 뭐 잘했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경우도 최소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30평형일 때는 정확하게 8억이라는 걸 예측을 해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9억이라 그러면 이게 뭐 한 35평일 때 9억으로 예측을 했다. 그랬는데 이 모델은요. 여기 그래도 괜찮은 모델은 이게 8억이고 이게 9억이면 이게 30평, 이게 뭐 35평 이러면 한 33평쯤에서는 8억과 9억 사이에 그래도 꽤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뭐 한 8.5억이라는 값을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말이 되는 결과를 주는데 이거는 이 그래프가 보시면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출렁이고 있다는 게 어떤 점에서 안 좋냐? 우리가 보지 못한 예를 들면 3평형일 때는 집값이 오히려 8억보다 떨어지는 뭐 한 7.7억이다라고 주는 거죠. 예측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말이 안 되는 모델이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점들은 잘 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의 구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값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별로 좀 쓸모가 없는 예측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오버피팅, 그래서 뭐 과적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아주 좋은 경우고 이거는 이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조차 잘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과적합이 맞네가 뭘까요? 이게 부적합인가? 한글로 막상 하려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더피팅, 피팅을 그러니까 있는 것도 못했다. 이거는 너무 오버해서 피팅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언더피팅 그리고 오버피팅의 요소가 이 머신러닝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진짜 괴롭게 만들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저희는 그거를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어디에다가 딱 뭔가 뭐 암 진단을 하는 모델 어디 병원에 팔아서 여기서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의 경우에 실제로 진단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30평과 35평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했을 때 33평에 해당하는 집값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계 학습 모델로 잘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럼 보지 못한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그러면 이런 과적합을 만들어냈느냐? 저희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너무 모델한테 지나치게 많이 준 셈이죠. 그러니까 모델한테 집값과 집값의 제곱만을 가르쳐 줘갖고 그거에 대한 선형 모델을 만들었으면 됐는데 집값의 제곱과 집값의 3승과 4승까지도 저희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 정보까지도 네가 잘 활용을 해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좀 좀 헤맨 예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또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어떤 이런 이 로지스틱 펑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값이 이 x축에 매핑되는 값이 저희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0.5라는 기준은 혹은 50%라는 그 확률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면은 뭐 예를 들면 그 질병이 있다.
아니면 또 그보다 작으면 질병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0일 때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x에 대한 1차 항만을 쓰게 되면 어떤 형태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저희의 피처 스페이스, 이게 집값이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방 크기다. 그러면 집값과 방 크기가 아니라 방 개수요. 방 개수가 되면 그걸 이제 선형으로밖에 그 세퍼레이션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 아무리 잘해봐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언더피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뭔가 얘네들 같은 이상한 애들은 껴있긴 한데 뭔가 그래도 이게 가장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3승도 주고 뭐 제곱도 주고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집값의 제곱에다가 방개수를 또 곱한 어떤 새로운 변수도 만들어 보고, 두 개를 제곱해서 또 곱한 변수도 만들어 보고, 뭐 만들 수 있는 걸 막 만들어 갖고 그거에 대한 선형 모델을 따졌더니 그거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하는 예제가 됩니다만은,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말이 될 법한 바운더리는 이게 좀 더 이거보다는 말이 되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하게 어떤 적합화된 모델이고, 이거는 오버피팅, 이거는 이제 언더피팅의 예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이제 아실 수 있다시피요. 이 그림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런 형태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 그리고 100개의 환자가 있고 그들에 대한 정보와 또 그들이 뭐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얘네들을 100%다 맞춤 모델이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병원에다 저희가 그 모델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모델이냐, 그거는 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이거보다 좀 말이 돼 보이는 모델 같아 보이잖아요. 두 번째 게. 두 번째 거는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들 중에서 두 개는 오히려 틀린 거죠, 지금. 저희의 모델이 이 두 개는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 다 맞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조금은 틀린 게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방 크기에 대한 집값을 더 잘 맞출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좀 덜 맞추도록 함으로써 뭔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위한 테크닉이 여기서 지금 배우시게 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이 예제에서도 보시면요, 정확하게는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이게 가장 말이 되는 모델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뭐 예를 들면 30평짜리에 대해서 이게 집값이 뭐 7.9억인데 예를 들면 저희 모델은 한 8.1억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뻔히 어느 정도는 에러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다 맞췄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는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어떻게 그럼 방지를 할 거냐? 가장 그러니까 간단한 예는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막 피처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든 피처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저희가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좀 혼란이 되는 요소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혼란이 되는 요소를 저희가 사전에 좀 빼버리는 겁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 피처를 막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피처냐 아니냐를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걸러내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집값과 이제 뭐 방 개수 이 두 개만 있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얘네들을 뭔가 더 뻥튀기를 해갖고 뭔가 여러 가지 피처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애초에 많은 경우 이제 많은 그 머신러닝 프로블럼에서는 애초에 이런 디멘전 혹은 그 애트리뷰트 속성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의 크기, 방 개수, 그 다음엔 이거는 몇 층짜리 집이냐, 뭐 얼마나 오래됐냐, 뭐 이웃의 어떤 수입, 뭐 부엌의 크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집값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 관련이 되어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네.
집에 뭐 페인트 색깔이 뭐 집값을 크게 결정하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다시 칠하면 되니까 도배를 하거나. 예. 그럼 그런 피처가 여기 껴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다 저기 선형 저기 모델로 적합을 했을 때 그 뭐 방 크기가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뭐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를 뭔가 뻥튀기를 하지 않고서도 애초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애트리뷰트 속성들 중에서도 저희가 잘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뭔가 관련이 없을 법한 피처를 모델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주어진 속성이 총 100개가 있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얘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집값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개를 다 쓰면 집값을 뭐 예를 들면 평균 오차 한 1000만 원 미만의 오차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치면 이 베리어블을 딱 하나씩만 썼을 때에는 당연히 뭐 반개수만으로 집값을 예측할 때는 평균 오차가 한 뭐 4천만 원. 얘는 뭐 얘로만 예측을 했을 때는 평균 오차가 뭐 한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로 이제 예측을 했더니 오차가 막 한 2억 뭐 이렇게 나면 거기서 이제 쭉 이제 랭킹을 매겨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덜 되는 애냐를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장 못하는 애들을 일부 이렇게 빼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엔 클래시피케이션 측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 놈만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50%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냥 눈 감고 찍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맞춰도 확률이잖아요. 근데 50% 거의 근처의 확률로, 그러니까 뭐 한 55%, 뭐 60% 하나만 썼을 때 그 정도밖에 애큐러시가 안 나온다, 정확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속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빼서 모델이 이제 혼란을 주는 소지를 좀 방지를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본론은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빼는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는 거는 뭐냐? 이게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일단 모델에 들어가면 걔에 대한 그 가중치가 뭐 자유롭게 이제 그 모델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정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빠졌으면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빠지면 얘에 해당하는 가중치는요 0인 형태의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빠진 애들에 대한 가중치는 0,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그래서 실제로 모델 저기 학습에 쓰이는 애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자유롭게 뭔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델에 의해서 자유롭게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 단계를 이 모든 애들에 다 한꺼번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자라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각각의 피처들에 쓰이는 혹은 학습에서 이제 도출되는 그 각각의 피처들의 가중치를요 저희가 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즉 걔네들을 0에 가깝게 만들어줘요. 0에 가깝게.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다 동시에 그래도 0에 가깝게 조금은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과적합된 어떤 안 좋은 예에서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예 애초에 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로스 펑션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로스가 있고요, 로스 펑션이 있고, 이 여기 있는 두 가지 텀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세타3, 요 가중치 x3승과 x4승에 쓰인 그 가중치 값이 얘 같은 경우 뭐 1만 돼도 여기서 값이 1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0이 어디에 쓰이냐? 저희의 이 합산된 로스 펑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3을 쓰려면 네가 x3을 쓰려면 일단 1000원 내고 시작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엔 x4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난제로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만큼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걔가 멀쩡히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된 로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걔네들을 난제로로 썼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로스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따라서 얘네들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네, 하는 아이디어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여러 가지 피처들 저희가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래요. 그 좀 고차수를 그러니까 높은 차수를 가지는 애들은 좀 더 우리가 덜 쓰겠다. 뭐 그거는 또 말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애초에 피처가 굉장히 많은 경우 한 100개씩 이제 제공이 돼 있을 때는 이 중에 사실 누구는 좀 저희가 차별해 갖고 얘는 1 쓸 때 뭐 1,000원, 쟤는 1 쓸 때 뭐 500원. 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차별을 둬서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또 잘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애초에 로스 펑션에다가 이 로스 펑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각각의 그 피처들에 붙은 가중치가 되고 그 가중치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가중치 1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값이 예를 들면 이 동일한 값을 지불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도 스텝 사이즈 같은 거 30cm면 30cm를 저희가 미리 결정을 해야 됐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람다 값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예를 들면 아까처럼 1,000원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걔네들을 1 썼을 때 저희가 그 펑션에 저희의 로스를 이제 1,000원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단적인 예로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가 예를 들면 100% 만족하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모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리고 그 말은 어떤 저희가 이렇게 그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산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 산의 그 최소점에 해당하는 점이 이 점도 있지만 또 이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해당하는 그 세타 값은 뭐 예를 들면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집값이 되고 그러니까 저기 하우스 크기가 돼갖고 크기에 3배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한 게 집값. 이게 예를 들면 요 한 점에 해당하는 옵티멀한 로스에 해당하는 그 가중치였는데 어떤 형태로 인해서 저희한테는 그 펑션이 어떻게 생기냐면 똑같은 그 로스를 달성하게 되는 다른 점도 또 있어서 그 점은 예를 들면 500x-397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 저희가 최소한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값의 로스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로스를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동등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실제로 얘까지 반영을 했을 때에는 이 둘 중에 로스가 어느 게 더 크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 두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네. 이것까지 끼면 어떤 게 더 안 좋은 모델이 될까요? 자, 저희가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선형 변환의 그 가중치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 가중치가 여기서는 요런 3과 2가 되고요. 여기서는 가중치가 500과 마이너스 397 이런 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3제곱, 2제곱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0원 그러니까 3제곱, 2제곱 해갖고 3, 3, 9, 4 해갖고 13 그러니까 13 곱하기 1,000원 해갖고 13,000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00원 곱하기 500의 제곱, 397의 제곱 해갖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죠. 즉, 이 로스 값이 기본적으로 얘만 고려를 했을 때에 비해서 얘까지 고려하니까 이 첫 번째만 고려했을 때 이 두 개 모델이 똑같았는데 두 번째 턴까지 고려를 하면 어느 게 더 좋은 모델이 되느냐? 첫 번째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곧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코에피션트 값을 0에 가깝게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주식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좀 항상 리스크를 저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분산 투자 아니면 저희가 좀
뭐 예를 들면 뭐 옆집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이 주식이 내일 뭐 10배 간다 그래, 뭐 일주일 내로 10배 간다 그랬을 때 저 주식을 덜컥 믿고 저희가 뭐 집담보로 해갖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전 재산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 모델 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저희가 의견을, 이 사람은 뭐 어떤 증권사 A, 이 사람은 증권사 B에 다니는 둘 다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저희가 잘 종합해갖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사라, 이 사람은 사지 말아라, 그거의 어떤 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 강도를 X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요, 저희가 어떤 그래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통과하기 전에 리니어 모델에서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사람은 제가 가중치를 뭐 한 0.7만큼 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사라고 하는 그 정도와 두 번째 사람이 사라고 하는 정도를 뭐 한 1.2 x 이런 모델로 저희가, 그 다음에 이걸 로지스틱 펑션으로 0에서 1 사이로 사냐 마냐로 저희가 매핑을 하고요. 근데 이런 모델을 저희가 머릿속에 있는 모델인데, 예를 들면 또 다른 모델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897, 이게 뭐 예제가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거 좀 뭐 마이너스로 대충,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모델은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거에 2.7배만큼 해갖고 두 번째 사람이 말한 거에 1.2배만큼을 내가 빼서 뭔가 내 확률을 계산,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해갖고 계산하겠다고, 이거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둘 다, 이 사람도 뭔가 사라고 했고요, 이 사람도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공을 봤다면 이 두 개의 값이 적당하게 상쇄가 돼서 어떤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제에 대해서 결국은 사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을 해주는 예제였다고 한다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모델을 만들었고 두 번째 사람은 이 모델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혹은 뭐 좀 이후에 그 이후에 그 X1,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뭐 우연하게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사라고 하는 정도가 2.7밖에 안 되겠죠, 이 펑션에도. 근데 얘는 사라고 하는 정도가 1003이 됩니다. 이게 상쇄해줄 게 여기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100% 사야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사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즉 얘를 내가 엄청나게 믿고 얘는 내가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요, 이런 모델이고요. 첫 번째 모델은 얘를 내가 조금 믿고 이 두 번째도 내가 조금 믿고, 이런 식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뭔가 좀 더 소극적이되 뭔가 좀 내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좀 고려를 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그렇지가 않고 뭔가 이제 그 전에 봤던 케이스랑 조금만 다른 X1, X2가 들어오게 되면 막 그 값이 엄청나게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보면 그 피처 혹은 그 정보에 저희가 얼마나 의존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걸 나타내고요. 그 의존하는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얘가 그래도 100%라고 얘를 믿었으면 100%였어요. 그래도 심지어 100%를 하더라도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얘를 그래도 좀 덜 믿자. 100%가 아니라 한 60, 70%만 여전히 믿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100%다 다 뭔가 주식을 벌게 해줬지만,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0에 좀 더 가중치를 가깝게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억누른다 해갖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뭐 이런 겁니다. 뭐 단어 뜻은 뭐 애들이 이렇게 좀 중구난방을 버릇없고 그러면 뭐 좀 혼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런 규율을 저희가 이렇게 적용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텀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셨던 저희가 비록 모델에서는 뭐 제곱도 사용하고 삼승도 사용하고 다양한 피처, 아니면 이 오리지널이 저희가 갖고 있던 무수히 많은 이런 피처들을 조금씩만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델이 되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승짜리, 4승짜리 모델을 썼을 때에도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의해서 이게 막 이렇게 출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다항식, 그러니까 고차항의 다항식에 의해서 오는 이런 굴곡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그래도 차수를 적게 쓴 것과 같은 형태의 이렇게 부드러운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피처들은 일단 모델에다가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오버피팅의 정도를요. 그 오버피팅의 정도를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모든 변수에 해당 가중치에 도입을 하고요. 그 해당 가중치에 해당하는 그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을 저희가 잘 조절을 함으로써 이 모델의 그 과적합을 좀 방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저 파라미터를 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거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머신러닝 뭐 하는 분들은 거의 뭐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만드는 파라미터가 있는 요놈입니다. 요놈을 잘 했을 때는 뭐 뭔가 잘 나오고 요놈을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잘 안 나오고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러면 요거를 예제를 좀 들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요런 예제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적합화된 거, 적절히 적합화된 거, 그 다음에 좀 덜 적합화된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레귤러라이제이션 사용할 때는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를 모조리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가장 플렉서블한, 가장 유연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을 하되 이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추가를 하는데요. 그 각각의 파라미터 1을 쓸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너무 크게 하면 이 셋 중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너무 크게 하면 뭔가 안 좋은 걸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나 아니면 세 번째가 생길 것 같은데 그 가격을 너무 크게 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언더피팅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오버피팅이 일어날까요? 왜 언더피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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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떻게 왜 그런 오버피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한 거 자체가 지금 네. 값을 줄인 거잖아요. 네. 기준이 크게 되면 똑같이 오버핏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값을 키우면 그 세 번째에 해당이 될 거다. 네. 자, 네. 제가 좀 설명을 그걸 드리면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값을 크게 만들면요. 이 차수를 아무리 크게 많이 저희가 정보를 줬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보시듯이 네. 이게 조금 네,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요 예제가 좀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아갖고 이게 좀 아마 헷갈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값들이 뭐냐면 이 값을 저희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값은 저희가 더 작은 값으로 뭔가 이렇게 억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한테 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굉장히 크게 했다라고 하면 뭐든지 간에 어떤 피처를 뭔가 조금이라도 쓰려고만 하면 이 모델이 억누르는 거죠. 레귤라이제이션이. 그렇게 되면 가장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모델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그 최종적인 모델은 이 값들이 다 0에 가까운 형태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 조금이라도 쓰지를 못하겠으니까. 그죠? 0.1이라도 생기면 그거에다가 막 엄청난 가격이나 이거를 이제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모델이 나오냐 하면
네, 어떤 모델이 나오냐면 이게 뭐 여기가 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렇게 거의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엔 이거를 조금씩 제가 가격을 좀 더 낮춰서 그 억제를 혹은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면 이게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그래프가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죠. 뭔가 쉐입을 좀 잡아 나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뭔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굉장히 세게 했다라고 하면 요거에 해당하는 언더피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규제를 좀 자유롭게 풀어줬다. 너무 풀어줬더니 얘가 너무 하나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막 저렇게 출렁출렁 하게 되면서 바득바득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그 값을 가지고 언더피팅, 오버피팅 그 아주 적절한 그 중간을 저희가 잘 찾아가야지 되는 게 찾아가야 되는 게 여기서 배우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어떤 목적이 되게 됩니다. 네. 저거를 잘못 썼을 때는 언더피팅하고 오버피팅 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만을 썼을 때는 그게 뭐 오버피팅이 되는데 뭐 1000을 쓰면 그게 오버피팅이 되고 그럼 대충 한 5000이 가장 적절한 값이 되겠죠.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제로 시작하면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람다 가격을 저희가 10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적화, 그러니까 오버피팅인지 언더피팅인지 사실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이것들을 좀 적절히 이게 빈 공간이 많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람다라고 할 때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1000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한 예를 들면 2000을 시도를 해보고 한 3000, 4000, 5000 뭐 쭉 더 낮게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화한 정도, 즉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레귤러라이제이션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나오죠? 언더 혹은 오버, 그러니까 오버피팅 중에 언더피팅 중에 뭐 더 규제를 많이 하니까 언더피팅이라는 네, 왜냐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이제 0에 쭉 이게 나오니까 네. 뻔히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그것조차 적합화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이놈이 하여튼 뭔가 조금이라도 여기를 피팅을 시키려고 내가 이제 그 세타 값들을 가중치를 좀 내가 키워서 좀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얘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도 잘 못 맞추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람다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0.0001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그 가격이 훨씬 싸졌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소화, 첫 번째 텀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람다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의 에러, 즉 여기서 발생한 로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1번, 2번. 투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다시 한번 1번, 2번. 네. 네. 자, 규제를 크게 했으면 했을수록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가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죠. 이게 로스입니다. 로스. 얼마나 잘 못했느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컸을 때 훨씬 더 못했죠. 작았을 때에 비해서.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요 텀만을 이제 y 값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굉장히 세게 쓰면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발생시키는 집값의 평균적인 오차가 한 5천만 원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조금 써서 저희가 얘네들 코에피션트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얘 오티마이즈 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로스가 1000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게 저희는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추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트레이닝 로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2000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의 평균적인 오차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일단 이 말은 뭐냐면 2000만큼의 저희가 규제를 했을 때 세금을 2000원으로 뭔가 파악했을 때 하나 쓸 때마다 그때 하여튼 집값의 예측 오차가 10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보지 못한 데이터, 어쨌건 머신러닝은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로스가 2천만 원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저희가 학습한 모델,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있어요. 혹은 저희가 암 진단 모델을 왓슨을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환자 100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레귤라이제이션을 잘 써갖고 10명 중에 한 10명은 의도적으로 못 맞추도록 모델을 만듭니다. 10명을 못 맞춘 90%, 지금 10%의 그 오류율이 바로 1000만 원에 해당돼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10%의 오류율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게 좀 더 잘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를 어떤 병원에다가 어디에 해서 새로운 데이터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진단을 할 때 이 평균적인 진단의 오차가 우리가 갖고 있던 트레이닝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서의 10%의 오차율보다 많은 오차를 낼까요? 작은 오차를 낼까요? 많은 오차. 적은 오차. 왜 적은 오차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규제가 네. 오차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네. 그러게요.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일리 있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틀리게 만든 거는 저희가 너무 과적함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확 못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과적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조금은 못 맞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한 데이터에서 최대에 대해서 최대한 잘하려고. 근데 과연 이 10%가 10% 오차보다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냐? 아니, 그러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실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게 돼요. 그럴 거 같아요.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서 저희가 발생시키는 오차에 비해 저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은 게 일반적으로 현실이 저희랑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 언씬 데이터, 저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그 에러나 아니면 오류율이 이 대충 위에 있게 됩니다. 이 위에. 이 아래에는 있지 않고요. 그냥 아래에 있으면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한 거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의 경우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위에 있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언씬 데이터에 대한 그 오차율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이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나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참 정하기 참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암 진단의 경우 저희가 15% 오차를 발생시켰을 때 그때 해당하는 언씬 데이터에 대한 오차율이 한 20%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경우에는 뭔가 오차율을 5%까지 낮췄는데, 근데 그때의 어떤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율은 15%. 네. 그 다음엔 거꾸로 여기서 보시면 오차율을 거의 1%로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의 환자를 가지고 왓슨을 학습을 했을 때 1%로 정확도를 확 이렇게 굉장히 좋게 저희가 최소한 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더니 오히려 어디 병원에다가 놨더니 오히려 한 30% 정도로 보지 못한 환자에 대한 암 진단
그 오차율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가장 좋을 거냐? 보지 못한 이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그때의 규제 정책을 저희가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레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적합화된 그 모델을 찾아내고자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모델을 돌릴 때는 저희가 환자 1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비슷한 걸 말씀 주셨는데 언씬 데이터가 뭐 아직 보지 못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언씬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0명 중에 80명을 학습하는 데 쓰는 환자를 사용하고 20명은 저희가 학습에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빨강색의 그래프를 저희가 가상으로나마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100명의 환자를 가지고 20명은 따로 빼놓고 걔네들을 이 빨강색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여기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트레이닝 애큐러시와 테스트 애큐러시가 나오겠죠. 그 20명에 대한 애큐러시. 그 다음에 그걸 늘려보고 줄여보고 해서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때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줄이게 되면 이게 오버피팅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풀고 그래프가 더 출렁출렁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 애큐러시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씬 데이터는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언씬 데이터에 대한 그 성능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저희가 그려보고 그때 가장 밑으로 떨어진 애를 저희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뉴럴넷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뉴럴넷을 저기 그 다루지는 않았지만 n이요? 요거요? n 요거.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 개수가 100개다. 여기서는 이제 m이 데이터 개수고요. n이 피처 개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네, 그렇게 썼네요. 저도 보통은 mn을 이거랑은 반대로 쓰긴 하는데 하여튼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스는 모든 m개의 데이터 아이템에서 발생된 로스,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피처가 총 100개다. 그럼 100개의 하나하나의 그 가중치에 해당하는 거기서 이제 발생된 로스가 됩니다. 혹은 지불해야 될 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뉴럴넷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인풋 피처가 3개가 있고요. 뭐 좀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이런 3개의 피처가 있어요. 집의 크기, 뭐 방의 개수, 뭐 화장실 개수. 이 3개의 모델을 가지고 이게 집값을 예측하는 어떤 이런 뉴럴넷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X축을 이번에는 뭐라고 잡냐면요. 이 가운데에 있는 노드 개수라고 잡으면 현재 노드 개수가 2개죠. 그랬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 저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집값에 대한 평균 오차가 1000만원. 그 다음엔 또 역시 아까 뭐 집에 그 가지수가 총 100개가 있을 때 20개. 그 20개 그 저희가 보지 못한 모델을 학습할 때 쓰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기본적으로 1500.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노드 개수가 3일 때는요. 요 점은 일단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즉 노드 개수 3일 때 여기에 하나를 더 썼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작아질까? 커진다.
작아지는 왜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이런 손을 안. 네. 혹시 뭐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거 모든 게 다 피처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은 종합소가 올라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만 썼을 때가 1차식만 쓴 거고 하나를 더 쓰면 이게 마치 2차식, 3차식 그러니까 좀 더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더 피팅을 더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스는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건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는요 이 레이어 그러니까 노드 개수를 2, 3, 4, 5 여기 또 1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보시듯이 그 최소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드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저희가 마치 차수를 더 많이 쓴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저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유연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어떤 표현력을 훨씬 더 늘려준 게 되니까 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더 늘려줬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계속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어떨까를 보시면 바로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개를 썼을 때는 좀 떨어졌어요.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숨겨놓은 20개에 대해서도 더 예측을 잘하더라. 네. 4개까지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5개를 썼더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네. 그리고 보시듯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본 데이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성능이 안 좋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성능입니다. 에러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노드 개수는 바로 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이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얘기가 전혀 없는데도요. 똑같은 형태로의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언신 데이터에 대한 요 데이터 이 두 가지의 성능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언신 데이터에서 가장 잘 나온 케이스에 해당 어떤 노드 개수를 저희가 정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모델 셀렉션 이런 거를 모델을 선정한다 해갖고 왜냐하면 노드 개수는 사전에 설정을 해놔야 저희 최적화 알고리즘이 돌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 선정의 문제 혹은 모델 셀렉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이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하는 그것도 같이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모델 셀렉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델 셀렉션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하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해야 되는 게 훨씬 더 고라파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그냥 이런 놈들 어떻게 잘 설정해주냐 그게 하여튼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한 레이어 내에서의 노드 수를 이렇게 쭉 늘려가는 게 될 수가 있고요. 여기가 2, 3, 4, 5가 이 밑에 쭉쭉쭉 붙이는 노드 수를 저희가 이제 의미를 한 거고요. 이거를 예를 들면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게 인풋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해갖고 막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4개짜리가 있고 여기 또 4개짜리가 있을 때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아웃풋을 프리딕트 하는 거에 비해 한 번 더 레이어를 거쳐서 가는 게 훨씬 더 플렉서블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경우도 똑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X축이 레이어 수, 레이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게 이렇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아마 아실 거라고 했지만 1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레이어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그러니까 뉴럴넷이 한 2, 30년, 3, 40년 전에 한 2, 30년 전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모델인데 한동안 확 죽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5년 남짓에 걸쳐서 이제 딥러닝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얘가 확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동안 그러면 왜 뉴럴넷이 인기가 없었냐? 사실 뉴럴넷 같은 경우 제가 저기 박사 공부를 했던 뭐 저기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사이 전에는 저는 뉴럴넷 사실 솔직히 제가 머신러닝 과목을 들을 때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 안 되는 모델이야. 이거는 그냥 사장된 모델이야. 그래서 아예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뉴럴넷이 확 죽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왜 죽었냐 하면 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뭔가 늘리고 노드 수도 이렇게 늘리면 최소한 학습을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과적화,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이렇게 시켜줘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대하는 바인데 실제로 이게 이렇지를 않고요. 레이어를 늘림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용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더 큰 숫자의 고차식을 썼는데도 저희가 뻔히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피팅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바로 이제 그때 범위는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이제 최적화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 저희가 배웠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그 가중치들을 다 결정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좀 이게 레이어들이 많아지고 노드가 많아지고 막 이상하게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조차.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그런 좀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죠. 베니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레디언트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쓸 그레디언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일반적으로 로스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모델이 최종적으로 준 모델이 생각하는 아웃풋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의 크기, 방의 개수, 뭐 화장실을 넣었을 때 이 뉴럴넷 모델이 집값이 뭐 5억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실제 집값은 6억이잖아요. 6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차이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가장 마지막에서. 그러면 이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백프로포게이션, 이 뒤쪽으로 그레디언트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형식의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레디언트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이 되고요. 즉 그 말은 중간까지는 파라미터를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에 가면 갈수록 인풋에 가까워지는 레이어를 될수록 뭔가 사용을 할 걔네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레디언트가 그 뒤쪽에서는 거의 모진 풍파를 거쳐서 남아나질 않게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이 뉴럴넷에서는 아예 거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자잘한 어떤 테크닉들이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구가 됐고 그 장치들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결합이 됨으로써 이런 깊은 어떤 뉴럴넷에서도 레이어가 많은 형태의 뉴럴넷에서도 뭔가 최소한 적합화는 잘 시킬 수가 있게 됐고 그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봤더니 여기에서는 뭔가 테스트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합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과적합까지 쭉 해보고 나서 일단 과적합은 시킬 수가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더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가 점점점 좋아져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영상 인식에서의 그 어떤 에러 오차율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어떤 이쪽으로 뚫게 됩니다. 그게 어떤 딥러닝에서의 약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요, 실제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적용을 했더니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네, 그게 요거였습니다. 요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그 업데이팅 하는 그 공식이었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요만큼의 로스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각각의 세타, 저희가 갖고 있는 파라메터들 혹은 가중치에 해당하는 그 변수들을 가지고 편미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식은. 그러면 여긴 덧셈이니까 이쪽 편미분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의 편미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세타가 3개다. 혹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이게 예를 들면 세타 1, 세타 0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단지 a제곱, b제곱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식을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그냥 2 곱하기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램다가 이제 바깥에 있고 2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편미분하기 아주 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레이디언트는 이게 그러니까 편미분하는 값이라면 우리는 그레이디언트에 거꾸로 가잖아요. 그레이디언트를 이제 빼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거꾸로 반대로 가야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이 그냥 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요 앞에 이제 2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상수가 여기에까지 같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요거를 같이 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세타 j의 제곱을 편미분을 해서 2 세타 j가 나왔고, 그 2가 여기서의 요 2랑 이제 약분이 되세요. 약분이 돼서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레이디언트 값에다가,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식에다가 요만큼을 이제 빼주는 형태로 실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의 그 업데이팅 그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요 식을 잘 앞에 텀과 결합을 해보면요. 이 세타 j, 그러니까 이게 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y는 현재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있었으면요. 이 값이 3이 되고요. 예를 들면 스텝 사이즈는 0.1이라고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순수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발생한 값이 뭐 예를 들면 2라고 해보시면요. 3에서 0.2를 빼갖고 원래는 2.8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마이너스 이 램다가 뭐 한 100이었다라고 그러고 데이터도 100이었다라 그러면 100 캔슬 되고요. 빼기 네, 이거를 그냥 람다를 한 0, 그러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의 1이 되도록. 그러면 0.01 곱하기 이제 세타 j, 즉 3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현재 3에다가 0.01을 곱해서 그것만큼을 부가적으로 더 빼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세타 j가 있고 여기서 이제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빼주는 요만큼의 상수, 그러니까 0.01에 해당하는 값이 빼짐으로써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 여기서 순수하게 그 데이터 적합화된 그 텀에서 나오는 그레이디언트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리지널 값인 3에서 이걸 빼주는 게 아니라 3에다가 1 빼기 0.01 여기서 나온 0.01 여기서 나온 0.01을 저희가 빼줘갖고 3 곱하기 0.99 이거를 저희의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파라미터가 3이라는 값이면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갖고 그 값만큼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3에다가 일단은 3을 99%로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2.7인가요? 2.97인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57로 더 작아진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똑같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더 매번 이터레이션 하면서 0에 더 가까운 값을 저희가 만들어주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멀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저희가 그때 봤었던 어떤 이 선형 회귀 혹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말고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식이 있을 때에 요 똑같은 그 레귤라이제이션을 썼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예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뭐 네, 유도 과정은 그냥 네,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뭐 똑같이 이제 그 어떤 규제를 저희가 1을 쓸 때마다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똑같이 걔네들도 이게 그냥 이 덧셈의 경우는 그냥 얘에 대한 편미분을 해줘갖고 그냥 그거를 원래 있던 그레이디언트 식에다가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공식은 뭐 그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이렇게 해서 레귤라이제이션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에 업로드한 제목이 뭐였죠? 제가? 네, 클러스터링.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뉴럴넷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실 요 강의가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좀 안 좋은, 뭐 좀 약간은 중구난방 식인 쪽 그런 내용도 좀 있고 한데 뉴럴넷은 그리고 또 딥러닝이 나옴에 따라 워낙 또 잘 돼 있는 다른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좀 뭐 한 몇 주 있다가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할 때 좀 저희가 커버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시면 딱 뭐 두 개 배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그레션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웠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그 다음엔 처음에 이제 좀 뭔가 전체적인 오버뷰에 관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지도학습 이외에 다른 형태의 이제 머신러닝 그게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것을 지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지도 학습의 경우 두 가지를 저희가 나뉘고 그 나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혹은 태스크가 있고요. 또 몇 가지 다른 방법론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근데 클러스터링이 차지하는 게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뭐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중에 어떤 대표적인 세부 태스크로서의 어떤 방법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요. 네, 저희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뭐 이게 집값이고 혹은 이게 사람의 키고 이게 몸무게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 혹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질병이 있냐 없냐 그 레이블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피처 벡터 형태로 보시면 혹은 엑셀 테이블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람 1번, 2번, 3번 그 다음엔 1번에 해당하는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그 수평의 벡터로 나타내질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가 이제 주어졌었죠.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레이블로 주어질 수가 있었고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집값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집값 그러니까 실수 밸류로 된 형태도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디셔널 부가적인 레이블 정보가 있을 때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었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단지 이런 데이터 아이템들과 걔네들에 대한 이런 피처 벡터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만 있고요. 이 레이블 부분은 이제 없는 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이게 기냐, 이건 아니냐, 이런 어떤 정보가 없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런 어떤 점들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점들에 대한 레이블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됩니다. 즉, 얘네들은 뭔가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같은 레이블을 가질 것 같아. 얘네들은 또 이 그룹과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얘네들끼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또 어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그 레이블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타겟 레이블을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와 마치 비슷한 형태로 이런 레이블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를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에 여러 가지 예제가 많이 있는데요. 마켓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층이 있을 때 얘네들의 그 개인화된 어떤 마케팅을 저희가 펼치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10대고 뭐 글쎄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 뭐에 좀 더 뭐를 더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또 40대고 뭐 여성인 경우 또 뭐를 또 많이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를 좋아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룹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네, 이게 한 클러스터링의 예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 사람들끼리는 같이 서로는 친구인데 얘네들끼리는 서로 친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하나하나의 그룹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듯이 두 가지의 레이블 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레이블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룹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룹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예인데 뭐 오르가나이즈 컴퓨팅 클러스터 이거 같은 경우 IP망을 저희가 잘 좀 서브넷을 잘 구성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별도 또 무슨 성운 단위 모 단위로 이렇게 좀 그룹핑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그룹핑을 찾아내고 그 같은 그룹의 어떤 특정 하나의 레이블을 동일한 레이블을 부과하는 게 이 클러스터링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엔 클러스터링의 방식으로서 가장 쉬운 어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 K-민즈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K-민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이게 집의 크기, 이게 집의 방의 개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찍어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그룹의 개수를 기본적인 그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래서 그룹의 개수를 2개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요. 이런 집의 크기와 방의 개수를 그냥 랜덤하게 설정을 합니다. 집의 크기는 얼마, 그 다음에 방의 개수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가상의 점을 만들고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또 가상의 점을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2개의 점을 가상으로 만들었으면 얘네들을 마치 저희 그 2개의 군집들, 2개의 그룹들의 가장 대표적인 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요, 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아이템들을 다 뭔가 해처 모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처 모여를 하게 되냐, 이 점과 이 2개의 가상의 점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거리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할당을 하고요. 얘는 거꾸로 거리가 얘랑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색깔과 같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룹이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썩 좋은 그룹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실제로 이런 가상의 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그 가상의 점이나마 저희가 그룹핑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럼 그 그룹핑을 지었을 때 이 실제 데이터 아이템들의 대표점을요, 그냥 가장 단순한 평균적인 점으로 그 대표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상의 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 해당 그거에 좀 더 가까운 집들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만들었고요. 그 집들의 예를 들면 평균적인 집의 크기와 평균적인 집의 방의 수.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의 그 대표점을 이제는 가상의 점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속하던 애들의 실제 중심점으로 저희가 이 대표점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에서도요.
이 가상점, 아무것도 없었던 점에서 출발해서 이 파란 점들의 실제 평균 값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대표점이 이런 식으로 한번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와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이 두 개의 대표점에 비해 어느 게 더 가깝느냐? 얘가 더 가깝기 때문에 빨강색. 얘는 거꾸로 얘랑 더 가깝기 때문에 얘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member가 만들어지고 그 멤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가상의 점이 또 찾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차로 요 가상으로 저희가 잡았던 대표점들이 진짜 데이터, 그 점에 해당하는 멤버들의 그 대표점 혹은 중심점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새로운 중심점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들의 멤버십을 또 따지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점차로 대표점 이동을 하면서, 네, 이런 식의 뭔가 실제로 그럴듯한 그룹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K민입니다. K민지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처음에 K개의 그 그룹을 찾고 싶다 해서 K가 그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룹의 개수가 되고요. 그다음 민은 뭐냐면 민은 평균점이라는 의미에서 민입니다. 그래서 K개 민들 해서 K민지가 되고 그 K개의 평균점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얘네들의 실제 중심점이, 평균점이 여기가 되고요. 실제 중심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또 다른 애들에 대해서 또 멤버십을 또 할당을 하는 거죠. 가까운 애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비해서 더 이상 자기가 원래 이 그룹이었다가 저 그룹으로 바꾼 그런 어떤, 뭔가, 이적을 한 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센터 자체도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바뀌질 않겠죠. 그럼 이게 아무리 돌려도 여기서 더 이상 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K민지가 이제 수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데이터들의 군집을 찾아 나가는 게 K민지 알고리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 코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의 이제 전부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가상의 점을 자유롭게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 아이템이 어떤 클러스터 센트로이드에 가깝느냐, U1에서 UK까지 어디에 좀 더 가깝느냐를 계산을 해서 멤버십을 결정을 하고요. 그 멤버십을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 그러니까 2개면 2개, 3개면 3개의 그 클러스터에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므로써 새로이 대표점을 업데이트하고 그 대표점은 다시 또 여기로 이 첫 번째 라인으로 돌아가세요.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서 이제 이 어떤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눠져 있을 때는요, K민즈가 K를 3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잘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찾은 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경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뭐 경계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K민지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를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K민지를 잘 돌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요렇게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돌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경우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명확한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는 좀 잘 동일한 클러스터를 잘 못 잡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요. K민지는 뭐 그냥 좀 뭐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냥 뭐 거의 이 정도만 아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좀 뒤에 좀 부가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사익선 걸로 알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를 아직 숙제로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숙제를 좀 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의견을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게 또 어떨지 제가 모르겠어서 좀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숙제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